반갑습니다. 은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상당히 감동을 받으신 사진도 촬영하셨다고 하는데 부담스럽네요. 저는 체질인류학자고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해 왔던 그런 배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인문사회, 아까 선생님이 사회인문계열이라고 하셨는데 인문사회 계열에서 인류학을 전공했고요. 인류학은 그 안에 분과학문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인류학 안에서도 사람의 몸,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로서 우리가 종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체질 인류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몸 중에서도 뼈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계열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차피 사람의 조직을 다루는 실험과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뭐 저희 차이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이 과목에 그 2번 특강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사람 뼈의 진화, 주로 고인류학적 맥락에서 사람 뼈의 진화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고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는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인가요? 또 한 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뼈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 질병,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은 뼈의 진화, 우리 몸에 뼈가 왜 이렇게 생겼나? 사실 왜? 라는 질문을 붙이긴 했는데 이 왜라는 질문에 모든 대답을 다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라는 그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부학 실습 다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부학을 하면서도 우리 몸의 조직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질문을 가지시면서 연구를 하는 것과 그 질문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왜라는 질문을 한번 붙여봤고요. 사람 뼈 조직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골학이라는 학문도 사람 뼈 조직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연구 분야는 팔레오안스로폴로지 고인류학이에요. 그래서 고인류학적인 연구는 주로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인류학은 인류의 진화와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패솔로지는 병리학 아시죠? 우리도 구강 병리학 교실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조직을 가지고 질병, 영양 상태, 뭐 복지 수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고병리학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인류학은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이 요즘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NGS 기법까지 도입이 돼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 사람 시료에도 그 기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만 가지고 인류의 기원과 진화를 얘기했던 단계에서부터 훨씬 더 그 단계에서보다 훨씬 더 풍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인 기법이 도입된 유전자 인류학이라는 그 하위 분과 학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의 인류학, 범죄 수사 현장에서 인류학적인 지식이 응용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범죄 수사 현장에서 범인을 찾고 그리고 신원 불상자의 어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류학적인 어떤 지식만 동원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학문 지식이 동원되지만 그 중에서 인류학적인 학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응용이 됩니다. 뭐 국가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골 시신이 확인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백골 시신을 주로 백골 유해 시신을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이 주로 이제 법의인류학자들 외국의 뭐 CSI나 본즈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주로 법의인류학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하위 분과 학문들이 다 뼈조직을 다루고 있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주로 고인류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의 뼈가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뭔가 인간이 지니게 된 어떤 종으로서 생물학적 종으로서 우리가 호모세피엔스잖아요. 그렇죠? 호모세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화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고인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뼈는 이렇게 생겼는데 과거에 우리의 조상의 뼈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과정으로 오는 데에 어떤 선택압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인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진화, 여러분 진화에 대한 개념, 진화는 뭘까요? 진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볼루션, 뭔가 방향성이 없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진화에 대해서 상당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라는 생물학자 혹시 아세요? 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굉장히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진화의 빛으로 비추어 보지 않으면, 진화의 빛으로 비추어 보지 않으면 생물학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이렇게 단언을 하신 분인데, 그만큼 진화의 개념이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뼈의 구조가 오늘날 우리를 다른 동물과 어떻게 구별시키고, 그러면서 같은 영장류 목에 속하는 하나의 동물로서 어떤 점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진화 과정 속에서 오늘 조금 훑어볼 텐데, 슬라이드 양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그림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고인류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고 고인류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사실 오늘날 그 결과는 그 반대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굉장히 다른 동물과 뭔가 좀 우월하면서 만물의 영장,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다른 동물들과 우월한 지위에서 모든 동물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상 하기 때문에, 뭔가 동물학적으로 분류했을 때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는 우월하고 뭔가 특별하고 특별히 부각되는 어떤 다른 성질적인 특징을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약 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고인류학적인 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사실 그닥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 다른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분류한 분류체계고, 이거는 이제 유전적으로 인간을 분류한 분류체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밀리, 과정, 슈퍼 패밀리는 그 위에 과고, 밑에 서 패밀리, 그 다음에 트라이브, 과와 속 사이의 족이라는 분류체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지니어스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용어들이 되겠는데, 호미노이드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와 유인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슈퍼패밀리의 호미노이드라는 개념 아래 할로바티드, 펀지드, 호미니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할로바티드는 긴팔 원숭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실 긴팔 원숭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부르긴 하는데 사실 원숭이는 아니에요. 원숭이와 유인원을 구분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뭘까요? 그냥 막 얘기하세요. 어차피. 보행에서 문제. 보행 방법? 보행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형태학적으로 가장 빠지는 원숭이네, 유인원이네 딱 봐서 구분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꼬리예요. 꼬리가 있으면 유인원이고요. 꼬리가 없으면 유인원이고요. 꼬리가 있으면 원숭이인데, 사실 이 긴팔 원숭이는 얘예요. 얘 꼬리 없죠. 서울대공원에 가면 얘가 아시아관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쪽에 많이 사는데 꼬리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긴팔 원숭이라고 어쨌든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기본이라고 많이 부르는 아이인데, 일단 할로바티드, 펀지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대형 유인원들이에요.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펀지레에 속하고, 그 다음에 호미니드, 우리죠. 호모 속에 속하는 우리 인간을 말하는데, 요즘 고인류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호미니드라는 용어를 지난 10년, 약 한 10년 전쯤부터 호미니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호미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분자생물학적인 그 분류체계에 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호미닌이라는 것은 족 단계에서 페민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죠, 지금.
그죠? 이 단계에서는 이 패밀리 단계에서 얘들과 우리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호미닌, 얘가 바로 우리 인류거든요, 인류. 호미닌은 불과 족 단계에서만 페민과 분류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나 침팬지, 그 다음에 이 펜 속에 속하는 뭐 침팬지나 보노보 같은 애들. 보노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얘는 아시죠? 오랑우탄, 얘는 누구죠? 얘가 침팬지, 얘가 보노보인데 침팬지랑 보노보는 사실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비슷하죠? 얼굴이. 침팬지가 보노보보다 약간 더 크고요. 얘도 둘 다 펜 속에 속하는 동물들이에요. 얘는 펜트로보더나이츠라고 얘기하고 얘는 펜페니스쿠스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약간 더 몸집이 작아요. 그리고 팔다리가 조금 가늘고 얼굴을 보면 주로 좀 5대5 가르마를 하고 있고요. 정수리 부분에 털이 좀 많이 빠져있고 얘는 인간과 상당히 좀 비슷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섹스도 굉장히 좋아하고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풀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섹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펜 속에 속하는 그런 동물들과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로 밝혀줬는데 이 결과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따르고 요 영어 호미니드가 아닌 호미닌으로 우리 인류 조상을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류학의 역사가 우리 인간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부각시키려고 노력해왔으나 사실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류 화석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먼 옛날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생각이 되기 쉽지만 사실 화석이 뭡니까 여러분? 화석 돌덩어리 같이 생겼죠. 돌인지 이게 뼈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상태 그게 화석이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고 뼈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죠. 무기물이 약 70%, 유기물이 약 한 30% 이루어져 있는데 무기물이 유기물로 치환되는 과정이에요. 화석. 완전한 무기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 화석이지만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서는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치환되는 과정 그 단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요거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나온 뼈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뼈거든요. 어딘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네. 맨디블인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화석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주 몇만 년 이상 된 그런 뼈는 아니고, 기원전 한 5,000년 전후? 신석기 시대죠.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뼈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뼈를 가지고 우리가 형태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 청동기 시대 사람과는 형태가 어떻게 다르지? 이게 지금 신석기 시대 아래턱이거든요. 청동기 시대 사람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철기 시대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다른지, 또 고대 사람,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현대로 오면서 뼈 형태가 점점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의 개념이 그렇게 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인고를 가지고도 충분히 저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영장류 목에 속하는 이제 일반적인 특징에서부터 점점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영장류 목에 속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럼 영장류 목에 속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뼈대적인 특징이 뭔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갑시다. 얼굴에서 전방 안구, 앞쪽으로 향하는 안구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눈구멍이 옆으로 향하는 애들도 있어요, 동물 중에는. 근데 우리는 앞쪽으로 향한다. 전방 안구에 뼈대를 가지고 있고, 일반화된 뼈대, 정형화된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비슷해요, 뼈대의 구성이. 약간의 개수의 차이,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고, 대개, 우리는, 강제적인 두발 걷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앞에 왜 강제적인 두발 걷기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우리 두발 걷기 하는 동물인데 왜 강제적인 두발 걷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구조가 맘만 먹으면 사실 네 발로 걸을 수도 있죠. 근데 네 발로 걸으면 어때요? 상당히 불편하죠. 몸의 구조가 이미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는, 강제적으로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이제 강제적인 두발걷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영장류들이 직립이 가능한 그런 상체가 이렇게 곧선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원도 그렇고 원숭이들도 그렇고. 근데 유인원이나 원숭이들은 어때요? 우리처럼 강제적인 두발걷기입니까? 걔들은 우연적인 두발걷기라고 우리가 두발걷기의 방법을 조금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영장류 목에 속하는 동물들은 상체가 직립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물건을 잘 집어요. 포착하는 능력이 있고 대향성 엄지라는 거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검지와 엄지의 방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방향을 하고 있음으로써 물건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손톱을 가지고 있죠. 크로우가 아니라 네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된 치아의 그 형태나 구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원숭이나 우리나 개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뭘 주로 먹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모양의 차이, 커스프의 모양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되게 덴탈 포뮬라가 비슷하고 형태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옴니버러스 다이어트라는 잡식성의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장류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이거 왜 다 안 나오지? 자, 우리가 왜 그러면은 오늘 뼈의 진화, 뼈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다른 소프트 티슈들도 많고, 그런데 왜 뼈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여기 뼈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남아있는 게 뼈밖에 없어요. 소프트 티슈는 안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일단 뼈밖에 없고요. 그리고 뼈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조상의 형질을 반영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집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어떤 삶의 경험을 뼈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형으로서의 뼈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때문에 우리가 뼈의 형태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머리 정수리에 이렇게 뚜껑 뒤집어 쓴 것처럼 이런 꼭지가 난 분은 안 계시죠. 우리 조상에 이런 머리뼈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이런 머리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손인 우리도 이런 머리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삶의 경험, 삶의 역사를 바로 뼈가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퓨머러스죠. 위팔뼈의 외골막과 그 다음에 트라비큘러 구조고 요거는 누구 뼈일까요? 새뼈예요. 새뼈가 우리 퓨머러스처럼 이렇게 외골막이 두껍다면 쉽게 날아갈 수 있을까요? 날아갈 수 없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뼈가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응이에요. 바로 인류학에서 말하는 아답테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적응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체질 인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정의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특정 환경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된 형질, 피지컬 트레이츠를 우리가 적응이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 피지컬 트레이츠 중에 하나 뼈가 바로 중요한 특징, 어떤 환경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인류학에서 다루는 것이 뼈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화석인류라고 불러요. 아까 호미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화석인류라는 거는 특히 호미닌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침팬지 계보와 갈라진 이후에 우리 조상을 모두 다 일컫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미닌의 개념입니다. 고인류학에서 주로 이 호미닌 화석을 가지고 연구했던 그런 주제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할 것이냐? 머리만 크면 인간인가? 두 발로 진입하면 인간인가? 문화를 사용하면 인간인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라는 것이 우리가 속한 분류체계잖아요. 호모속이 그 개념이 언제 어느 화석 단계에서부터 적용되었는지를 보면 고인류학자들이 뭐를 생각하고 인류의 특징, 인간다움을 과연 뭐라고 정의하고 싶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조금 더 화석을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인간다움, 인간 이런 것들의 특징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어떻게 그 특징이 등장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발 걷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뇌가 커진 거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데 이런 변화들이 뭐가 선후, 뭐가 먼저 일어났고 뭐가 나중에 일어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발 걷기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뇌가 먼저 커졌을까요? 이거는 60년대, 70년대 굉장히 많이 싸웠던 이슈였는데 요즘은 이제 결판이 났죠. 화석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뭐가 먼저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진화해 오는 거. 둘 중에 하나는 한번 맞춰보세요. 두발 걷기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뇌가 커졌죠. 왜냐하면 두발 걷기의 흔적을 보이는 그 뼈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화석이 먼저 발견이 됐어요. 그 특징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뇌가 커지는 그런 변화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결판이 났고 그 다음에 이런 화석을 가지고 비헤이비어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회 구조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그것도 뼈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애사, Life History Theory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알 수 있어요. 유년기가 얼마나 길었으며 수명이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빨리 성장해서 어떤 청장년기를 보냈는지도 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치아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애사도 고인류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많은 이런 스피시즈들이 오늘날 우리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복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의 족보처럼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잖아요. 인류 진화의 가계도 트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피시즈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스피시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우리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그 지능 분야. 특히나 그 독일의 막스 프랑스 진화인류학 연구소라고 들어보셨죠? 스반테 페고 팀이 네안데르탈 지놈을 풀지놈 시퀀싱을 다 해냈잖아요. 그래서 네안데르탈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요즘은 하고 있죠. 과거에 네안데르탈 사람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생 인류로 진화해 오는 과정 동안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그냥 우리의 이웃 그냥 인간 종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2003년, 4년, 5년 요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졌고 우리 몸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지금은 있다 그러죠. 2 내지 4% 정도 아프리카인을 제외한 세계 사람들의 몸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그 유전자 검사해보면 내 몸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몇 % 남아있는지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도 고인류 분야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한 번좀 바꾸죠. 자, 저 일단 이 연구를 하려면 화석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 그죠? 뼈를 찾아야 돼요. 주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까지는 뼈가 굉장히 많이 찾아졌어요. 특히 요 동아프리카. 여기 이제 화산 지형인데 이 동아프리카 이 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뼈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졌고 최근에는 이 중앙아프리카 쪽에서도 뼈가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쪽에서도 뼈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그런 화석들은 남아프리카에서 나오는 화석들이에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여기 동아프리카 일대 발굴이 많이 돼서 뼈가 많이 찾아졌고요. 요즘은 남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뼈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발굴하면 그냥 뭐 인생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로또에 버금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뼈 하나 가지고 거의 전 세계를 누리면서 강의만 하면서 일생을 먹고 살아도 될 만큼 이 하나만 찾으면 뭐 인생 대박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하나 찾기까지 굉장히 사실 복불복이죠. 몇 년 안 걸려서 찾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사람. 지금은 영감님인데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굉장히 유명한 화석을 찾았어요.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루시라는 화석을 찾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행운을 거머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같은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리키, 리차드 리키, 메리 리키, 아버지, 엄마,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미국 리키, 요즘은 손녀까지 같이 다 유학을 하는 집안인데, 지금도 미국 체질 유학에 가면 이 리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펀드를 가지고 와서 뭐 학생들에게 후원도 해주고 뭐 발굴 캠프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뭐 그런 부스가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뼈를 찾아서 이 고유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진화적인 관계를 우리가 밝힘에 있어서는 분석의 그 수준, 단위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수준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뼈만 보죠. 소프트 티슈가 안 남아있는 뼈의 형태만 가지고 보고, 여러분들은 주로 뭐 DNA나 뭐 단백질이나 아미노액시드 이런 수준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일 것 같고, 그쵸? 조직 실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핵과학, 형태학, 그 다음에 이제 행위에 대하고, 행위는 주로 영장류 생태학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뼈를 통해서 복원 가능한 특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특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특징들은 주로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는 영장류를 모델로 해서 그 영장류의 특징을 가지고 유추해내는 방식으로 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장류 이 생태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원숭이들이 주로 사는 그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마에서 전환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냥 밀림을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영장류 생태학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김사나 박사라고 최근에 비숲이라는 그 재밌는 책도 내셨던데 한번 시간을 굉장히 재밌어요. 어떻게 열대 우림에서 본인이 연구를 했는지 주로 이제 필드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실렸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다. 저런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진화적인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형태학적인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는 주로 이런 특징으로 진화적 관계를 복원합니다. 수렴이냐 이게 상동이냐. 어떻게 보면 영어로 얘기하는 것이 쉬워요. 호모플라스냐 호모로즈냐. 수렴이라는 거는 비슷한 환경에서 적응해 나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 피지컬 트레이트 형질이 비슷해지는 거를 수렴이라고 해요. 이걸 뭐 컨버전트 이볼루션이라고 해서 수렴 진화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늑대랑 저기 호주에 사는 늑대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비슷한 환경에 사는 애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수렴 진화라고 얘기하고 수렴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비슷한 환경에 그래서 비슷한 선택악 셀렉션 프레셔라고 얘기하는데 비슷한 선택압에 의해서 형질이 비슷하게 된 것들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하고 상동인이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조상의 머리뼈가 그렇게 생겨서 오늘날 우리의 머리뼈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조상과 후손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조상에서 유래해서 유사한 형질을 우리가 상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동 안에는 아주 먼 조상, 저 300만 년 전에 루시가 갖고 있었던 특징이 있고 또 약 한 12만 년 전에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하면서 갓 나온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현대인, 우리 해부학적 현대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접 조상의 직접 조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징을 우리가 프리미티브 트레이트라고 해요. 아주 오래된 거. 그죠? 이 원시적이라는 뜻이니까 문헌적인 형질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위의 조상, 직접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형질을 파생적인 형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화 가계도를 복원할 데 있어서는 이게 가장 유리하겠죠. 바로 위에 내 조상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특징이니까, 알 수 있는 형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원하면서 주로 전체 진화 가계도를 우리가 복원을 할 수 있고 계통도를 복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연구를 우리 교실에서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와보니까 조성원 교수님이 치아 발생 관련해서 여러 종들을 비교하면서 진화적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논문 한번 찾아보세요. 상동의 원리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고래나 다 같은 포유류 나오죠? 똑같단 말이에요. 뼈의 구조가. 휴머러스, 그다음 올레라디우스, 카팔
메타카파, 팔란지 똑같아요. 구조가. 모양, 의 차이, 약간의 개수의 차이. 이런 거는 공동조상에서 유리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동의 특징을 얘기를 할 때, 호몰로지를 얘기할 때 뭐가 근원적이냐, 뭐가 보다 본원적이냐, 뭐가 보다 파생적이냐를 얘기할 때는 늘 상대적입니다. 늘 어떤 특징, 뭐 눈두덩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특징이 늘 프리미티브한 트레이츠는 아니에요. 어떤 종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더 프리미티브하고 더 딜라이브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형질이 늘상 프리미티브하고 딜라이브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념은 늘 상대적이다. 그래서 진화 가계도로 구성함에 있어서 저런 상대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화석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이볼루션 타임 스팬이에요. 우리의 그 진화의 역사.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게 밀리언즈 개념이거든요. 밀리언. 700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세계사 다 배우셨죠? 요즘 없어요, 세계사? 있죠? 수리탐구에 있죠? 있잖아. 있죠? 이과는 안 됐어요. 아, 이과는 세계사 없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국사에 잠깐 나와요. 여기 몇 줄 나오더라고요. 국사, 제가 요즘 그 중고등학교 교과서 어티시이나 좀 보려고 그 참고서나 교과서를 조금 뒤졌더니 국사에 두 줄 정도 실려요. 두 줄 정도 실리는데 뭔 쪽만 나오냐면 오스트랄피테쿠스 나오고요. 그죠? 그건 기억나시죠? 그거 나오고 하빌리스 나오더라고요. 호모 하빌리스 나오고 그 다음에 호모 이렉투스 나오고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4개 나오고요. 그죠? 4개. 네안데르탈렌시스도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근데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이 타임 스팬이 700만 년까지 안 올라갔어요. 350만 년 전이었어요. 근데 이게 불과 한 15년, 20년 가까이 흐르니까 이게 2배가 된 거야. 2배가 됐어요. 요즘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석이 그만큼 많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만 해도 제일 오래된 화석이 누구였냐면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였어요. 우리나라 그 교과서는 아직도 그 수준이에요. 오스트랄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머물러 있죠. 근데 지금 인류의 조상은 700만 년 전에 중앙아프리카 차드라는 지방에서 나온 사헬란스롭스 차덴시스라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7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대표적인 스피시스들만 나열을 한 건데 굉장히 여러 개의 스피시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절멸을 했는지 이 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밝히는 과정이겠죠. 그럼 연구겠죠. 자, 이게 바로 사헬란스롭스 차덴시스 화석인데 요거예요. 요거. 얘는 누굴까? 비교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네. 밑도 끝도 없이 뭐 쟤는 이마가 툭 튀어나왔고 머리가 좀 컴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 비해서 더 프리미티브하고 더 딜라이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얘는 누구냐면 침팬지예요. 침팬지의 뒤통수랑 옆모습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죠. 눈에 많이 띄죠. 그죠? 여기가 제일 넓고 오늘날 우리 호모 세피엔스 머리는 어디가 제일 넓을까요? 여기가 제일 넓을까요? 여기 아니죠. 위로 올라갔죠. 우리는. 그렇죠? 파리에탈 부분으로 올라갔는데 대부분의 유인원들은 여기가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굉장히 비슷한 유인원들과 굉장히 비슷한 특징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트레이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초기 인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용량도 상당히 적어요. 저 정도면 우리의 뭐 4분의 1 수준, 3.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죠? 저게 그 침팬지랑 비슷한 용량이에요. 침팬지 머리 굉장히 커 보이죠? 여기 다 털이야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든 뇌는 오렌지만한 정도, 오렌지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그게 약 한 350cc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침팬지 정도의 두뇌 용량이다. 근데 뭐
이런 거는 프리미티브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딜라이브한 특징 중에는 어드밴스드 캐나인 리덕션이라는 게 있는데, 송곳니 사이즈가 굉장히 줄었다는 거예요. 사실 유인원들을 보면 송곳니 사이즈 굉장히 커요. 특히나 수컷과 암컷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근데 현생 인류로 오면서 이 송곳니 사이즈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딜라이브한 특징이다고요. 그 다음에 프라그마시즘이라는 건 아세요? 특징?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앞에 구강 구조가 돌출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썸네이저리즘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돌출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프라그마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일런스로부스 차덴시스는 침팬지와 비교했을 때는 프라그마시즘이 굉장히 적죠. 침팬지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딜라이브한 트레이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프랑스 고인력자 팀에서 이 뼈를 찾았는데, 그 팀에서는 얘가 직립보행을 했다고 주장해요. 늘 찾은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직립보행도 했고, 우리랑 비슷한 사회 조직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뻥이 많죠.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 찾은 사람들은. 그리고 찾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쪽에 많이 속하고, 그래서 바이피달리즘의 가장 오래된 증거다 아니다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진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프라이먼 매그넘의 위치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립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위치가 사일런스로부스 차덴시스는 완전히 유인원 쪽도 아니고 약간 그거보다는 앞으로 더 많이 중간으로 조금 옮겨진 그런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두발 걷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발견한 팀에서는 주장하는데, 아직도 이건 이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로랭 투게네시스, 이름도 상당히 특이하다, 그죠? 발음하기도 어렵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네이처나 사이언스 뒤져보면 많이 나와요. 오로랭 투게네시스라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프리미티브한 특징과 딜라이브한 특징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컨비네이션 피처다, 뭐 모자이크 피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초기 인류로 갈수록 프리미티브한 특징이 많죠. 현생 인류로 오면서 딜라이브한 특징이 많은 건 그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진화적인 트렌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직립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견이 굉장히 많아요. 얘가 직립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얘기하는 데가 이제 여기에요. femoral head, 대퇴골 골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femoral leg 가지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요. 넥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대퇴골두의 모양, 그 안에 골 조직도 이게 상당히 비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유인원의 경우는 저게 시메트릭한데 우리는 에이시메트릭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립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얘가 이제 유인원 피머예요. 근데 비교해 보시면 목이 짧죠, 얘는 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립보행, 확실한 직립보행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전초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루시예요, 루시. 도널드 요한슨이라는, 아까 그 사진에서는 영감님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젊은 시절 사진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눈도 좋고 사람이. 하여튼 이 루시를 처음 발견을 그 사람이 했는데, 루시라는 그 별명이 붙은 건 그때 이제 발굴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발굴을 했는데, 비틀즈의 루시 인 블루 스카이라는 노래 아세요? 몰라. 그 노래를 들으면서 발굴을 했대요. 그래서 얘 애칭이 이제 루시가 돼서, 사실 그 이 학명, 정식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바리시스라는 학명보다 루시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루시라는 책도 있죠. 도널드 요한슨이 쓴. 근데 얘는 그 앞에 그 700만 년 전, 600만 년 전에 사일런스로부스 차덴시스나 오로랭 투게네시스랑 상당히 달라요. 얘는 그보다도 훨씬 더 딜라이브한 피처가 더 많습니다. 두 개 용량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뭐 몇십 cc 정도밖에 없는데, 얘가 가장 유명한 특징은 뭐냐면 두발 걷기를 했다는 거예요. 두발 걷기. 물론
수상 생활을 했던, 나무 위에서 생활했던 그 흔적들도 일부 뼈대에 남아있긴 있지만, 골반과 이 대퇴골의 모양을 보면 얘는 거의 두발 걷기를 했다.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두발 걷기가 약 35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해석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화석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화석이 바로 이 루시예요. 근데 이 루시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사실 고인류 화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여자, 남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표현 안 쓰고 주로 암컷, 수컷이라는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암컷인데 키가 약 1m 남짓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 골반 남아있으면 그걸 복원해가지고 몸무게나 키는 이제 주로 이 대퇴골 가지고 복원을 하고요. 그래서 복원을 해봤더니 암컷, 루시 암컷은 약 1m, 그 다음에 30kg 정도 몸무게, 수컷은 그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암컷과 수컷의 몸집 차이가 굉장히 큰 사회예요.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암컷과 수컷의 차이가, 암컷이 수컷이라고 하면 되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까? 몸집 차이? 있긴 있죠. 아직도 평균 그 여성의 키와 평균 남성의 키는 약 한 10cm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집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백골 시신이 확인됐을 때 주로 치아만 남아있는 경우는 그 캐나인 티스 사이즈 가지고도 판별함수 돌려서 섹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어요. 뼈대에서도 해부학적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크진 않죠. 그죠? 이렇게 거의 3분의 30% 정도 키가 더 크고 이렇진 않단 말이에요. 주로 이런 몸집의 암컷과 수컷의 몸집 차이가 이렇게 큰 사회는 뭐냐면 일부 다처의 사회예요. 그래서 침팬지들, 오랑우탄도 그렇고 고릴라도 그렇고요. 근데 오랑우탄은 주로 일부 다처, 조금씩 조직은 조금 달라요. 오랑우탄은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컷 혼자 돌아다니는 애들도 많아. 그래서 걔들이 이제 독거형이라고 많이, 솔리트리 패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독거노인처럼 혼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침팬지들은 일부 다처인데 얘들은 주로 수컷들끼리 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컷들이 한 서너 마리 있으면 그 안에 그 무리 안에 암컷들이 한 15마리, 20마리 가까이. 근데 수컷의 힘이 세면 셀수록 그 무리 안에 암컷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부 다처, 메이팅 하는 거는 그런 애들은 주로 난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의 크기를 가지고도 얘들이 어떤 사회 조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메이팅 하는지 시스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가지고 사회 조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루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였고, 루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침팬지와 비교했을 때 이 머리뼈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송곳니는 많이 줄긴 줄었어요. 이런 거는 딜라이브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프리미티브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침팬지가 여기 있는데, 침팬지 송곳니 한번 보세요. 얘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에요. 차이 크죠? 엄청 크죠? 수컷의 이 송곳니는 뭐를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물어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장하는 데 쓰는 이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곳니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송곳니끼리 서로 교합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어슷하게 들어가요. 어슷하게 들어가려면 서로 어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어야 돼요. 턱에는. 그래서 그 비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디아라고 얘기하고 치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치극이 아파레시스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송곳니가 꽤 크다는 얘기죠. 많이 줄었지만. 그래서 송곳니나 작은 어분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암컷과 수컷의 차이도 있고 아직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얘들이 루시가 수성생활을 했다는 증거는 손등뼈를 보면 손등이 살짝 굽어 있어요. 나무를 잘 타려면 브라키에이션,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타고 계속 다니려면 손등뼈가 굽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것도 특정 기능을 하도록 디자인된 형질이죠, 바로 뼈가. 그래서 아파렌시스 루시의 손등뼈는 저렇게 굽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아프리카 루시라는 화석인데, 남아프리카에서 레이먼드 아트라는 영감님이 찾으신 뼈인데, 얘도 그 기본적인 뼈대의 특징은 아파렌시스랑 상당히 비슷해요. 두 개의 용량이 살짝 아파렌시스보다 크고,
그 다음에 딜라이브 하나 조금 더 진화된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아까 얘기한 그 치급이라는 게 없어요. 디아스테마. 그 얘기는 뭐냐? 송곳니가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송곳니 뒤에 있는 몰라의 그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얘가 가지고 있는 딜라이브라는 트레이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2010년, 9년, 8년 이때 발굴된 건데 최근에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에 많이 실려서 좀 이슈가 됐던 화석이거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라고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조금 많이 나온 유명한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개 용량한 침팬지랑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 하지골 쪽이 강제적인 두발 걷기는 아니지만 우연적인 두발 걷기라 할지라도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속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 트레디셔널한 피리어드에 얘가 바로 존재하는 애인데 몸의 비율이 조금씩 변합니다. 아까 그 루시는 암컷이 1m 남짓한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30kg 정도의 몸무게. 근데 얘는 그거보다 키가 조금씩 더 커져요. 그래서 몸의 비율이 이제 해부학적인 현대인의 어떤 신체 비율도 점점점 진화해 오고 있다라는 그 과도기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얘가 있어서 얘가 굉장히 진화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화석이에요. 세디바라는 화석인데 그래서 뭐 해부학적으로 이 신체 비율을 따져보면 과거의 아파렌시스랑 아프리카누스에 비해서는 신체 비율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를 사지 비율이 상당히 커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렌시스 아프리카누스, 뭐 세디바 이런 애랑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화석 중에 다른 속이 있어요. 파란스로투스라는 속인데 얘 생긴 거 한번 보세요. 복원한 얼굴인데 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이것만 복원하는 그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휴먼 오리지널 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화석을 가지고 복원해 놓은 얼굴도 있고 트리 안에 그 얼굴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진화 가계도를 그려놓은 뭐 모홀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근데 파란스로푸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뭐 아는 느낌 없죠? 못생겼죠? 못생겼죠? 그죠? 얼굴이 넉대대야 좀 못생겼잖아요. 근데 뼈를 보면 얘가 얘거든요. 보이세이. 파란스로푸스 보이세이라는 애. 어때요? 좀 웃기게 생기지 않았어요? 얘를 보면 늘 좀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느낌 없어요? 얘가 보이세이라는 애고 얘가 로부스투스라는 애고 얘가 에티오피쿠스라는 애인데 다 파란스로푸스 계열에 속해요. 아까 보신 그 아파렌시스나 아프리카누스 그다음 세디바랑 어때요? 느낌이? 잘 모르겠죠? 부담부담 넘어가니까 상당히 달라요. 첫째 다른 건 뭐냐면 얘들은 약간 투박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촌스럽게 생겼어요. 우리 광대뼈가 넓으면 사람이 약간 좀 투박해 보이면서 촌스러운 그런 인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얘가 좀 그래요. 광대뼈가 상당히 넓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꼭지같이 돌리가 하나씩 위에 정수리부분에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아파렌시스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파렌시스나 아프리카누스나 세디바 같은 애들은 머리가 그냥 두 개 용량은 작지만 그냥 여기 윗부분에 뭐 아무런 돌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크레스트나 이런 뭐 어떤 독특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들은 독특해. 그래서 걔들은 우리가 그레사일하다고 얘기해요. 앞에 살펴본 아파렌시스나 연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얘는 로부스트하다고 해요. 강건해 보인다. 투박해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나 턱이 엄청나게 커요. 턱이 크다는 얘기는 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왜 이가 그렇게 컸을까? 왜 세스탈 크레스트가 있을까요? 그 세스탈 크레스트 좌우에는 근육이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근육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템포럴리스 머슬, 마세터 머슬이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씹는데 굉장히 특화된 근육과 해부학적인 어떤 골격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화석이 바로 파란스로푸스 계열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봤을 때 파란스로푸스랑 우리 호모사피엔스예요. 우리도 여기
오징어나 껌 많이 씹다 보면 여기 아프긴 아프죠. 템퍼러리스 머슬이 있으니까. 근데 그 머슬의 양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 정도 리니어한 폼을 가지고 있는데 파란스로푸스 계열은 이만큼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세스탈 크레스트라고 하는 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면에서 찍었을 때 뭔가 돌이같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 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머슬이 상당히 큰 머슬이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씹는데 굉장히 특화된 근육과 뼈대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니어스가 바로 파란스로푸스 계열이고, 이건 이제 요즘에 이런 연구들 굉장히 많이 해요. 어느 정도 이 씹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는,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졌는가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잤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날 우리거든요. 이 색깔이 빨개질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부분에 가해지는지 보면 상당히 다르죠. 얘들은 원숭이 유인원들이거든요. 얘들은 유인원들이에요. 여기까지 유인원들인데 상당히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근데 턱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골고루 분포해 있고, 특정 부분에 많이 집중되는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저작이 어떻게 바뀌면서 턱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것들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굉장히 제가 파란스로푸스 계열 애들이 턱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는데 비교하는 거예요. 얘가 그레사일한 폼을 대표하는 그 아파렌시스 아래턱, 그 다음에 얘가 파란스로푸스 계열의 아래턱인데, 아래턱 시크니스 한번 보세요. 두께 보세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어금니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두 종을, 그러니까 두 속단계에서죠. 이 화석들을 속단계에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트레이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턱에는 친이 없어요. 친이라고 하는 구조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입술 아래에서 가르고 손을 넣어보면 우리는 쏙 들어갔다가 튀어나와요. 근데 이 구조가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의 구조, 과거의 고인류들은 다 노친이다. 친이 없다. 그 다음에 이의 형태도가 여기 달라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유인원 쪽으로 갈수록 저는 그냥 평행이에요, 평행. 패러렐하고, 우리는 이렇게 파라볼릭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이제 종으로 오면서, 우리 현생인류로 오면서 조금씩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친이 없어요. 아나멘시스라는 화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멘시스, 아파레시스 비교를 보면 다 결국은 친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치아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요즘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에나멜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비교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빨간색 이 에나멜이 두꺼운 거거든요. 초록색, 파란색 많은 부분은 에나멜이 얇다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특히 에나멜이 얇다는 건데, 현생 인류 우리거든요. 우리가 침팬지, 그 다음에 원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훨씬, 얘는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라는 애인데 훨씬 더 에나멜의 두께가 두껍다는 걸 얘기해줘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에나멜이 두껍다는 거. 시대에 계시니까. 네? 천천히 자란다는 거예요. 더 천천히. 에나멜이 두껍다는 건 이 치아가 형성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의미하고, 훨씬 더 천천히 자란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애사적으로 보면 유아기가 훨씬 더 길다는 걸 의미해요. 아동기, 유아기. 뭔가 그 부모로부터 양육 투자를 받아야 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침팬지들은 한 4세, 5세 되면 거의 나가서 밥벌이는 하는 정도인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요즘 캥거루족 이런 말이 있듯이 20살이 넘도록, 그죠? 거의 30살이 다 되도록 부모의 양육 투자를 받아가며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유년기가 상당히 길다. 부모로부터 또 그 기간 동안 많은 걸, 어떤 문화를 전승받고, 많은 문화적 학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두발 걷기는 이건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걸 환원주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 발로 걷게 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발로 걷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가지고 유행하는 띠어리는 에너지 역학적인 모델, 그 다음에 열 효율적인 방사, 열을 효율적으로 방사하기 위해서 뜨거운, 우리 조상 주로 다 아프리카 살았잖아, 그죠? 아프리카에서 살았는데 열을 효율적으로 방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을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로 이런 거. 그래서 나무 위에서 사는 것보다 나무 밑에 내려와서 두 발로 걸음으로써 더 많은 그 에너지 소비, 에너지가 소비되는 그 비율 대 얻는 어떤 수확량이 훨씬 더 많았다.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증명하는 학자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요즘 훨씬 더 유행하고 있고, 두 발로 걸으면서 우리가 이 몸의 해방적인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죠. 그죠? 가장 눈에 크게 띄는 거는 이제 몸에 S라인이 많아졌어요. 그죠? 목에서부터, 척추에서부터, 골반, 상당히 짧아졌고요. 골반, 이 펠비스라는 게 이게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 뭐냐면 세수대야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몸의 윗부분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 포레멘 매그넘의 아까 그 구멍, 아까 사헬란스로푸스 차덴시스 얘기할 때 포레멘 매그넘 구멍의 위치를 얘기했는데 이게 딱 정중앙에 있죠. 사실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머리뼈 엄청 커요. 근데 그 안에 뇌는 작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냥 이 돌기, 크레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냐? 근육이 많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앞쪽으로 머리가 향해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향하는 머리를 지탱해줄, 붙잡아줄 근육의 양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죠. 그래서 목덜미선에 이 뮤칼 크레스트에 붙어있던 근육의 양이 상당히 많고 하루 종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고릴라들이 굉장히 포악해 보이지만 상당히 순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의 앉아서 하는 일이 먹는 거예요.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템포럴리스 머슬, 마세타 머슬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두 발로 걸으면서 이 무릎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는 일자가 아니에요. 유인원들은 두 발로 걷긴 하지만 상당히 두 발로 걸을 때 뭔가 불안정해 보이잖아. 마치 걸음마를 처음 시작한 어린아이들 마냥 이 좌우 몸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들이 뼈대, 이 무릎을 조여주는 부분의 어떤 그 골격 구조가 우리랑은 상당히 달라요. 걔들은 일자고 우리는 안쪽으로 약간 휘었거든요. 물론 이 골반 쪽의 근육들도 상당히 차이가 많죠. 이렇게. 우리는, 얘들은 이렇게 딱 똑바로 등근육이라던가 이 골반 근육이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로 갑니다.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파란스트로푸스 대표적인 속들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은 봤음직한 하빌리스, 우리말로 손쓸 사람이라고 번역되는 호모 하빌리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얘가 왜 우리와 같은 호모 속으로 분류됐을까요? 아까 걔들은 왜 호모 속이 될 수 없을까? 이게 바로 이제 고인류학자들이 인간 다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거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고인류학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얘들은 뇌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600cc가 넘어요. 그래서 얘들 한 650cc, 큰 애들은 한 700cc 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 루돌펜시스 단계에 오면 얘들은 거의 200만 년 전 훨씬 많이 왔죠. 이제 인류 진화 단계에서 700만 년 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200만 년, 150만 년으로 왔어요. 얘들은 훨씬 더 부드러운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뇌가 커졌다는 건, 뇌가 어디가 커질 수 있을까요? 두 발로 걷는단 말이에요. 이제 두 발로 걷는데 뇌가 커지려면 어디 부분이 커져야 될까요? 옆으로 막 이렇게 커져야 돼요. 뒤로 막 이렇게 커질까요? 어디가 커질까요? 전두엽이 커져요. 전두엽. 그래서 이 눈두덩 윗부분이 아까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침팬지는 눈두덩을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라인을 보면 눈두덩 뒤에 이 위에 머리뼈가 거의 없어요. 그냥 뒤로 확 누워버려. 그런데 이 단계가 오면 눈두덩 위에 이만큼이나 올라가요. 이만큼 뇌가 더 커졌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뇌가 상당히 커졌고 몸도 상당히 커졌습니다. 키가, 그죠? 평균 키가 160, 수컷, 그 다음에 암컷 150. 거의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죠.
호모 하빌리스. 얘를 하빌리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 화석이 발굴이 됐을 때 옆에 이 석기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거 뭐 돌덩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석기 전문가들이 보면 명확한 타격점과 타격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석기를 제작한 최초의 그 인류조상이라는 의미, 그리고 손가락뼈가 손재주가 엄청 많은 것 같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얘가 손 쓴 사람,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발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손 등뼈를 보면 사람과 침팬지, 그다음 오스트랄피테쿠스 속에 속하는 뼈들, 손등뼈가 어떻게 다른지가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구조도 달라요. 이거를 크로스 섹션 해보면 길이 방향으로 롱지튜드널하게 잘랐죠. 잘랐을 때 보면 이 트라베큘러 본의 구조라던가 그 다음에 외골막의 두께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생 인류로 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거를 종 단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원숭이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스노우로리스는 이제 뭐 늘보 원숭이, 여우 원숭이, 마카코 원숭이, 거미 원숭이, 아까 기본은 그 긴팔 원숭이라고 얘기했던 유인원, 얘들의 손뼈인데 손이죠, 손 모양. 손이고 손뼈인데 뭐 우리랑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우리는 이 길이가 짧아졌어요. 2, 3, 4번이 짧아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엄지가 길어졌어요. 훨씬 손을 더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거에 비해서 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발은 대부분의 유인원들이 발도 대향성 엄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대향성 엄지 가지고 있는 사람 없죠. 가끔 발로 뭐 하려고 하면 되게 안 잡힌다 그러죠. 신경질 난다. 근데 누워서 리모컨 좀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 왜 대향성 엄지를 잃었을까? 우리는 직립보행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면서 우리는 대향성 엄지는 잃었지만 손은 다른 손가락과 엄지의 그 길이가 길어지면서 훨씬 더 쉽게 그립할 수 있고 포착할 수 있고 뭔가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얘는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들. 호모 에르가스터, 하빌리스 다음에 에렉투스 전에 나오는 애예요. 얘가 에르가스터라는 애인데 얘가 갖고 있는 진화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체 비율이 오늘날 현대인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0대에 죽은 소년의 뼈가 아프리카 투르카나라는 그 호수 옆에서 발굴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애가 성장판이 다 닿기 전에 키를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18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상하지의 비율도 굉장히 진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상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강제적인 두발 걷기를 안 할 때는 상지가 길까요? 하지가 길까요? 상지가 조금 더 길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물론 특이하게 가끔 팔이 기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하지가 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화적으로 조금씩 우리 몸이 변했다는 걸 얘기하는데 키가 상당히 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침팬지 사회 얘기하면서 남컷과 수컷의 몸집 차이가 굉장히 컸다. 그런 것은 뭔가 페어 반딩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는 1대1의 그 메이팅을 하잖아요. 물론 뒤에서 1대1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액면상으로는 우리는 1대1의 메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유인원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유인원들이 손으로 꼽을 만한 애들, 스피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기본 같은 애들은 얼굴도 굉장히 순하게 평화롭게 생겼죠. 수컷이 양육 투자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요. 그러면서 암컷과 수컷이 한 쌍이 그 새끼를 기르는 그런 가족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인원 사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일부 다처의 시스템 아니면 난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섹슈얼 다이모피즘이 굉장히 커요. 동종 내 성적 이형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특징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현생 인류로 오면서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뭐 신체 크기로 수컷이 암컷을 보호해주니까 그죠? 보호 안 해주나? 그러니까
수컷의 몸집이 암컷에 비해서 30% 이상 커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생의 이유가 오면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몸의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게 루시거든요. 루시를 눌려놓은 모양인데 에렉투스나 에르가스터 단계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얘가 다리가 훨씬 더 길어진 거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작년에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네이처 사이언스에 많이 나오는 얘는 사실 턱뼈밖에 안 찾아졌는데 엄청나게 또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한 특징, 딜라이브한 특징, 상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뼈 보고 막 분석하려고 짜증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화석만 가지고 맨 수십 년을 연구를 합니다. 특히나 이런 화석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 브레치아라 그래서 이렇게 뼈가 잘 남아있으려면 산성 환경에서는 뼈가 잘 안 나와있죠. 그래서 뭔가 석회암 지대라든가 석회암 동굴 아니면 뭐 폐총, 우리나라에서 뼈가